시작합시다. 네. 오랜만에 밭에 왔 들판에 왔습니다. 네. 밭에 왔습니다. 겨울방학, 긴 겨울방학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산수유도 피고 여기 지금 경치가. 봄 기운이 납니다만. 네. 오늘 선생님, 뭐, 우리가 마틴 부버, 네. 마르틴 부버, 네. 나와 너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He want to do. 전 사실 좀 오래전에,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인가 대학 시절인가 네. 처음 읽고서 네. 그때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뭐 그 뒤에 여러 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정독을 끝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전에 뭐 우연한 계기로 마틴 부부에 대한 평전 마르틴 쓰셨죠? 부부 네. 평전을 쓰게 되었는데 네. 뭐 저는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뭐 네. 제가 이 원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1947년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네. 사람이 쫓겨나서 뭐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교수가 되어서 네. 콜롬비아 대학 교수, 네.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프린스턴 하버드 공부를 하고 프린스턴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네. 처음엔 뭐 별로 그렇게 영문학자로서 뭐 이렇게 대성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다가 이 사람이 80년대 초쯤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발견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그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점령을 하고 자기가 쫓겨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네. 또 여러 가지 민족적인 갈등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구 결과 나온 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게 참 전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번역이 오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영문학자도 아니고 불문학자도 아니고 아무 그런 쪽에 관심 전공하고 관련이 없는 책을 제가 91년도에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그런 이 에드워드 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상황 네. 이런 거와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47년도에 에드워드 사이드 집안이 이제 쫓겨나고 난 뒤에 뭐가 온다. 이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일단 경운기인 것 같아요. 경운기가 네, 지나가겠죠 뭐. 그냥 지나갈. 네. 근데 이 사이드가 살던 집이 네. 쫓겨나고 난 뒤에 빈 집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집에 이제 이 마틴 부버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나, 그거 또 인연이다.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근데 마틴 부부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네. 마틴 부부 65년에 죽습니다만은 네. 47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이가 이스라엘에 오는데 47년에 사이드 집구가 쫓겨나면서 그 빈 집을 이제 그러니까 좀 딴 데 살다가 여기 이제 이사를 와게 되었는데 네. 에드워드 사이드가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듣기 조금 그렇잖아요. 뭐 일종의 점령군 비슷하게 쫓겨난 사람 집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네. 이스라엘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제일 처음에 이 마틴 부버가 생각했던 게 이민족 일국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이 함께 네. 한 나라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같이 공생하는 것, 공존하는 것. 이게 이제 마틴 부버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깨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일민족 일국가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는 네. 팔레스타인 사람 쫓아내버리고 또는 격리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공생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서 네. 뭐 가자도 침략을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에드워드 사이드도 사실은 이민족 일국가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일치하는구나. 예, 그 두 사람이 이제 일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묘한 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되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 에드워드 사이드와 이 마틴 부부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그런 관점을 갖게 된 것이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던 아나키즘적인 사고방식이다. 네. 그러니까 또 국가나 이런 뭐 민족이나 이런 구분보다도 네. 좀 그 인간 대 인간으로, 인류 대 인류로, 민족 대 민족으로 공존하는, 공생하는 네. 뭐 이런 그 사고방식이 사실은 따지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나와 너란 체계까지 귀결되는 거예요. 네. 그게 거의 예, 예. 네. 그래서 똑같아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1923년 거의 한 40대 후반에 쓴 책인데,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팔레스타인에 가기 전에 독일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은 1923년 단계에서도 사실은 아직까지 독일에서도 그 나치가 대두되지 않고 반유대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독일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 이제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뭐 유대 민족은 그런 2000년 이상 유랑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죠. 자기 나라 없이.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유대인 해방,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시민권이나 이런 권리를 일부 인정해주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샤이록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전당포 정도, 상업 정도에 이제 하다가 그 결국 이제 뭐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하는 그런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네. 어떤 그 고급 인력으로서 자기들 어떤 그 조금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갖게 되는데, 네. 이 결국 이제 1933년 4년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1923년 나와 너를 쓰고 난 뒤에 한 10년 뒤에 네. 1933년부터 이제 유대인들 박멸이 시작이 되잖아.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앞을 내다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23년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것은 존재했었고,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한 그 권리를 누리는 완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네. 나와 너란 책을 쓰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접근했다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네. 나와 너란 책에는 그런 뭐 유대인 이야기라든가 뭐 유대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나오지 않죠. 네.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지 않고, 뭐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거의 막 저는 이 책을 무슨 장편 서사시, 맞아요. 산문시라고 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문학적인, 네. 또 비유도 많고 네. 상징적인 용어도 많고 뭐 난해하죠. 사실 그거를 일일이 그 문장이 하나하나 어떤 뜻을 갖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나와 너에 대한 뭐 이렇게 논문이나 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접했지만,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이게 답이다, 정답이다, 이 문장은 이런 뜻이다, 이 책 전체의 구조는 이렇다 하는 해부 분석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나와 너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제3부에 나오다시피
어떤 영원한 너,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 이야기죠. 네. 사실은 네. 종교 이야기인데 그러나 지금은 뭐 나와 너라고 하는 개념, 또 그 대제후 개념에서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뭐 근원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뭐 그룬트포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정치학, 뭐 경제학에는 별로 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네. 문학, 교육학, 정신분석학, 뭐 많은 분야에 이 나와 너라는 책이 원형이 되잖아요. 네. 뭐 제가 제일 그 나와 너의 영향이 큰 것은 이제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도 나와 너의 그 개념을 가져와서 네. 인종차별의 극복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뭐 나와 그것이라면 그래서, 네. 인종의 화합이 나와 너란 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나와 너라고 하는 대화술,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백술, 네. 이 두 대조를 통한 뭐 여러 가지 논의들, 네. 이건 굉장히 지금 뭐 신학도 물론이죠. 신학, 종교 이런 물론이지만 인간관계 일반, 네. 그리고 모든 학문에 영향을 끼치는 네. 그런 그 고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선생님하고 마틴 루터가 아니라 마틴 부부의 네. 나와 너 책을 읽게 돼서 같이 이야기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보신 점은 어떻습니까? 또 저도 이제 이 마틴 부버의 평전도 쓰시고 예. 거의 부버의 전문가이신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얘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일단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읽을 때 너무 행복했고 어렵진 않았고. 저는 뭐 다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원래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그 관계를 다 서술해 놓은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뭔가 그 일상에서 내가 불만족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알고 보면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 깊은 데서 언제나 바라는, 소망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서술을 쫙 해놔서 그 읽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서구적 개념인가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동양에서는 뭐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중간에도 보면 나오는데 뭐 대화로의 몰입, 아니면은 황홀, 이게 뭔가가 다 이렇게 나와 너조차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좀 세계, 초월의 세계를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 개체로서의 나와 너를 상정을 하고 그러면서 너가 없이는 나도 없다.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만들어서 간다. 그리고 그런 거라던가 또 현실, 이 현실에서 이렇게 나와 너가 이제 서로 교섭을 하는 거. 거기에는 나와 너가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와 결단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항상 행위를 하고 결단을 하면서 뭔가를 해 나가는데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디에 뭐 몰입하고 현실을 떠나서 초월하고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너무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그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현실주의자라는 생각에서 공감이 갔고, 또 이제 하나님을 너라고 한 거, 그것도 좀,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너라고는 안 하잖아.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예. 대화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이제 크고 높고 막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인간 관계에서 나와 너처럼 그렇게 그 나와 너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뭐 몰입하고 현실을 떠나서 초월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서 있어야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영원한 그 영원자 너와 인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얘가 부버가 내 심정을 아는구나. 나는 너희들이 무조건 나한테 막 빌고 뭐 이렇게 나를 그렇게 높게만 보는 거 원치 않는다. 대화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 뭐 하신다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 네, 사고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지금 좀 많이 까먹었지만, 어쨌든 이 책이 널리 중고등학생도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뭐 차별이라던가, 뭐 혐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없어지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막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게 사랑이다.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선생님 말씀 공감합니다. 동양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부부가 동양 사상에 대단히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불교, 도교, 뭐 힌두교, 뭐 여러 가지. 우리 서양 사상보다도 동양 사상이 훨씬 더 조예가 깊다고 할까요? 특히 이제 뭐 장자 번역 같은 걸 비롯해서 나름으로 동양 사상을 이해하려고 대단히 노력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선생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양에서는 나와 너나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대립적 관계. 물론 관계라는 걸 동양에서 중시하지만 이자 대응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자 대응. 그게 저는 제일 특이한 이자 대응 관계이면서도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뭐 부자든 뭐 아들고 딸이든 뭐 부부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인간 관계의 기본적인 설정이 서양에서는 뭐 이렇게 좀 개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동양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관계주의, 관계주의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관계를 중시하는 그러면서도 이 동양 사상은 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불교의 선이라든가 또는 뭐 도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자 대응이 아니라 일자 성화, 일자 융합 뭐 이게 이제 일자 합일 뭐 이런 게 동양 사상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부부의 경우는 선생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행기가 좀 나와 너의 관계든 나와 그것의 관계든 간에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그 나와 너 나와 그것이라 그러면은 나와 너는 사람 간 인간관계고 나와 그것은 물건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든 뭐 사회든 뭐 자연이든 뭐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경우의 대상에 대해서도 나와 너의 관계도 일 수가 있고 너와 그것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도 나와 그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듯이 선생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차별하고 뭐 혐오하고 뭐 수단화하고 어떤 그 인간 그 자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이나 인권을 갖는 어떤 주체로 보지도 않고 어떤 이용 가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상화하는 물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수단화하는 네. 관계가 네. 사람이든 사회든 자연이든 네. 뭐 하나의 돌이든 나무든 간에 네. 네. 다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일 수도 있다. 네. 근데 부부는 나와 너라는 관계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네. 뭐 이제 좀 부분 복잡하게 얘기할 제가 그걸 다 옮길 수는 없고 네.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화, 네. 객체화 네. 관계보다 낫다. 또는 네. 또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나와 그것의 관계도 필요하다. 네. 세상에 그것도 그런 관계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네. 뭐 자연과학자의 과학 발견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어떤 물질 또 무슨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대상으로서의 대상화해야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나와 그것의 관계일 수도 있고 네. 네. 나와 너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나와 너의 관계도 항상 나와 너의 관계도 아니고 또 나와 그것을 변할 수도 있고 네. 나와 그것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를 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유동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일체화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네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원흉 사상이라든가 뭐 어떤 통합된다, 합쳐진다든가 네. 이런 이야기는 그 부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그냥 개인주의지. 동양 종교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동양 종교 아니라 종교에서 그 내 안에 대화가 내 안에도 대화가 있다. 그래서 그 대화라는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다 사기라고 얘기하면서 안에 있고 그런 거 아니고 항상 이자 대응이라는 요 관계가 가장 이제 건전하고 안전한 관계고 그다음에 이걸 어디까지 승화시키냐면은 내가 이제 사람이나 뭐 자연이나 하여튼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를 통해서 나로 되어가는 이 관계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까지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어떤 관계 실험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저는 좀 현실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잘 믿는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게 곧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거에 이제 최고봉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 이 이자 대응 관계에 이제 철저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라는 너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자 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아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인간의 원형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런 그 표현들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 신자시니까 더욱더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마틴 부분은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네.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표현 뭐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 무슨 굉장히 좀 약간 실존주의자 같기도 해요. 예예 네. 그 어떤 종교적인 의례나 뭐 네. 이런 건 별로 유대교 중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믿었던 그 특수한 게 하시디즘이라고 네. 하는 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요소가 있는 그 종교 유대교인데 아무튼 뭐 지금 유대교 중에서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좀 골수파 비슷하게 고전적인. 예, 대단히 그래서 하시디즘이라고 하면은 이 부부책을 읽을 때 하시디즘의 느낌하고 네. 실제 하시디즘, 유대교에서의 하시디즘의 위치 또는 대중문화에서 묘사되는 하시디즘,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 굉장히 좀 골통들, 네. 이런 막 이렇게 지렁지렁하게 머리카락 네, 기르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율법이 강력한, 네. 그래서 하시디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젊은 남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올 정도로. 그래요? 뭔데요? 예, 예. 뭔데요? 베를린에선가 뭔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하시디즘 공동체에서 탈출해서 네. 독일의 베를린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 남녀의 이야기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건 우리가 부부의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제 부부가 나와 너에서 말한 신의 관계, 신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절대자나 이런 어떤 숭상하는 그런 대단히 좀 이렇게 먼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고, 네. 이게 가까운, 그러니까 친구와 같은, 그야말로 나와 너의 관계. 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거, 이때 이히 운테 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독일어에서는 너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죠. 왜냐하면 그걸 그대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서는 이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게 이제 G라고 SI로 쓰는데, 좀 더 가까운 높이? 상대, 네. 상대는 이제 두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친근한 그 상대를 말하는데, 네. 이 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친근한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말하자면 신이 두려운 존재라거나 또는 먼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미 부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저로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보다도 더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은, 물론 인간도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로서의 나와 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에서의 어떤 나와 너. 네. 그러니까 이 마틴 부부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키부츠 운동이라고 하는, 네.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60년대에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게 되는데, 사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부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지시해서 행하지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 주도의 운동이었죠. 그리고 마을의 어떤 무슨 지붕 개량이라든가 또는 도로, 골목길 정비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그야말로 새마을 운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은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마을을 공동생산,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이란 말이 공동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고 공동으로 교육하고 네.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러니까 모든 삶을 공동으로 하는 게 키부츠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부하고 관련이 없어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약간 협동조합 같은. 그렇죠. 협동조합은, 근데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같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키부츠는 그냥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 공동 생활. 모든 생활을 네, 같이 네. 하는 거예요. 이게 애도 같이 키웁니다. 네. 식사도 같이 하고. 네, 네.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의식주가 모두 같은 공동생활인 거죠. 네. 그야말로 공동생산이기 때문에 공산이에요. 공산주의예요. 공동소비이기 때문에 뭐 이거 뭐 공비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모든 게 공동인데 네. 이 공동생활이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가 사회화된 거다. 공동생활이. 네. 그러니까 나와 그게 너가 없으면 이 생활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나와 너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네. 같이 사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너 구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냥 남남으로 있다가 서로가 만나면 나와 너가 부부가 말하는 나와 너가 될까요? 그러니까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일종의 그런 어떤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꼭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충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영역은 그런 공동생활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개념이 없으면 공동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어떤 작은 규모의 공동생활 날이 아니라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지역의 한 나라에 두 개의 민족이 있을 경우에 네. 두 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공생하는 그게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북한 분단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은 나와 너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통일, 뭐 통일 또는 뭐 서로의 어떤 그 인정, 상호 인정. 네. 전 통일이라는 개념보다 공생, 공존이라는 게 더 통일이라 그러면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에서의 한 일국가 개념이 물론 통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민족이 공존하는 걸 말해요. 공존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일, 공생 이런 의미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 너라고 하는 이자 대응의 관계만이 아니라 결국은 삶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바라게 되는, 즉 사회적으로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갈등 문제 이런 것도 또는 뭐 남북 분단 문제 이런 것도 선생님이 아까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읽어서 갈등도 없애고 차별이나 이런 걸 없애주는 게 나와 너라는 책이 유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좀 더 나아가 생각하자면은 뭐 통일에도 우리가 나와 너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삶의 형태로도 의식주로도 나와 너라는 형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글쎄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문제 이런 뭐. 근데 그래서 뭐 앞으로 뭐 굉장히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런 공동 양육, 공동 교육. 그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들이 함께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키부츠 교육 같은 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교육 형태로 논의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와 너라고 하는 부부 개념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두 사람이 나와 너가 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너에 의해서 이제 내가 형성되어서 가고 그렇게 대화 가능한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사회로 넓혀 놓으면은 거기에 또 어떤 그 규칙이 들어오고 뭐 그들을 묶어준 어떤 이념이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너무 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철저히 개인적인 그 영역 한 사람하고라도 좀 노력 좀 해봐라. 약간 이런 그게 되면은 딴 사람하고도 되고 이러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좀 사회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버리면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거기서는 다른 게 많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 작은 그 개별적인 나와 너의 이 관계가 확산될 수도 있겠구나. 확산.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나 이런 게 될 거고 사회적으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고 그렇게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개인들이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라도 좀 그렇게 높은 차원의 인간관계를 좀 추구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대충 모든 사람을 대충 사니까 뭐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너무 안 다가가지는 거죠. 네. 너무 그냥 뭐 낮은 수준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이제 사춘기나 이럴 때 이런 책을 읽으면은 학생들한테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이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나와 너라고 보다 좀 응용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또. 기본적으로는 네. 개인 대 개인. 네.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책을 쓰게 되는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이 마틴 부버의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 관계는 아니고 어머니가 3살 때 네. 집을 나가버려요. 네. 근데 이제 마틴 부버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더라. 러시아 장교하고 바람이 나서 네. 도망을 가버리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절망감 이런 게 이제 이 사람한테 평생 그렇겠죠. 그 어떤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요. 아내를 만나면 독일 여자예요. 네. 가톨릭 신자고. 네. 결국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인도 굉장히 좀 지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한 분일 뿐 아니라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마틴 부부도 그렇습니다. 마틴 부부도 굉장히 좀 그런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대단히 그 개성이 투철한 각이 추천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릴 때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어머니 나중에 만나요. 나중에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어릴 때 어머니가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결국 이제 재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사실 좀 못하잖아요. 계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4살 때부터 거의 한 10몇 년을 지금 우크라이나 네. 그 리버프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리버프라고 하는 곳이 지금 막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진 않아요. 전쟁 때문에 이게 개판이 되어버렸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예요. 아름다운 건물도 많고 아름다운 풍경도 많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 할아버지가 대단한 그 랍비였습니다. 랍비라는 그 유대교 그 영향을 예. 하시디즘 쪽에 이제 이 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0몇 년 뒤에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 네. 마음의 상처 같은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잠재의식적으로 있다가 아내를 만나면 파울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야말로 이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으니까. 근데 아내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아까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나와 너라고 할 때 나와 너는 같은 사람도 아니고 비슷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완전히 두 사람이 네.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서로의 주체성, 서로의 자율성, 서로의 개성, 서로의 어떤 확고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마틴 부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각자 하나의 개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지 그렇죠. 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자가 대응하는 관계, 이게 관계다. 이게 좀 네,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라는 책에서 사실은 조금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네. 어떻게 나 또는 너가 각자 개성 있는, 주체성이 있는, 자율성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 전제가 되고, 네. 저는 그게 아주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적인 존재, 주체적인 존재,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아, 네. 개야, 개성이 뚜렷한 사람, 이런 존재로서의 만남. 그러니까 그런 각자가 대응되는 뚜렷한 개체로서의 개성체로서의 이 만남이 아니고, 한쪽이 흡수된다거나 한쪽이 지배한다거나 한쪽이 뭘 이렇게 우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나와 너의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존재적으로 내가 있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지 내가 형성되어 간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한 양자, 이자이지만 우리가 나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만들어지니까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완벽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랑인 거죠. 네. 내가 뭐 이렇게 뭐 많으니까 뭐 준다거나 아니면은 너와 나는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 존재는 그 개성이라는 것도 이제 부부 개념으로 하면은 상대방에 의해서 계속 이제 완전해져가는 거죠. 개성이 있는 존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 네. 서로가 개성이 있는 존재로서의 상호 이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존재적으로 나를 규정해주는, 너가 있어야 내가 생겨난다라는 거니까 요게 이제 서양에서 개인주의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고 이래서 요게 생겨나지 않았겠다 싶은데, 요게 좀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선생님 말씀. 저는 이제 조금 더 이게 부보적인 차원의 부보적 차원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개인주의라 그럴까요? 네. 어떤 개인의 관계. 그러니까 네. 개인이라고 하는 게 부부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가 서로를 뭐 지배하거나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 네.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 주는 어떤 네. 그런 관계인데, 네. 그 완성해 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네. 충분히 인격적으로 동화가 아니고 연대되고 네. 상호 간에 네. 이해와 어떤 관용과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상호성. 네. 그렇죠. 상호성 같은 것이 네.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맞아.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맞아. 이게 뭔가 지배 관계나 융화 관계나 이런 화합 관계, 화합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흡수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네, 네. 서로의 독립성, 서로의 자립성은 유지가 되면서 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네.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그 살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간관계의 어떤 측면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뭐 그러니까 부분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고 뭐 나무를 보더라도 네. 뭐 나무에 대해서도 그런 뭔가 나무의 어떤 뭐 성격, 나무를 이해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합일이나 통일의 이런 관계는 아니다. 네, 네. 대응 관계이고.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자유라는 것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뭐라나 관계에서 사람들이 관계 싫어하는 게 자기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관계, 그게 진정한 이제 나와 너라고 하면서 내가 너여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결단과 행위와 자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여라고 부를 때는 너의 존재를 내가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여라고 부릅니까? 그대여라고 부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너여라고 너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할 때는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라는 그거 자유로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끝까지 안 하는 것을 악마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끝내 너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죽는 거나 똑같고 자유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 자유라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 운명과 숙명을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숙명을 너무 믿어버리는 거. 여기에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것은 자유와 짝이 돼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전환되느냐?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여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서 인간은 계속 전환되고 자기가 되어가는 거죠, 나가. 이런 개념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운명, 숙명 우리말은 특별한 그 구별은 되지 않고 그죠? 네. 숙명이라 하면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긴 숙명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네, 정해져 있다고 믿어버리는 운명도 거고. 마찬가지. 근데 운명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이 가능성이 네.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번역의 문제점 이런 거를 이제 지적하는 건 별로 가져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어 개념 선택에 있어가지고 좀 더 그걸 뭐 지금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그 개념을 좀 더 독일어나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분명하게 구별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나와 너라는 책이 뭐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작년이 그러니까 100주년이었죠. 1923년 2023년이었으니까 원래 꼭 나온 지 101년이 된 책인데 뭐 이 책이 뭐 심리학, 특히 뭐 게슈탈트 심리학이나 또는 뭐 교육학 이런 데 쭉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각 학문 분야나 어떤 그 전문 영역 분야에 미친 영향 맞아요. 이런 거 또 종교나 이런 거에 미친 영향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까지는 다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그 현대적인
그 개념의 원형이 여기 좀 다 들어있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사실은 그게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모든 뭐 지식이나 뭐 학문이나 이런 것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원형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여러 군데서 이제 갖다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좋은 책을 교수님이 또 한국에 소개 처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전도 쓰시고 또 많이 예. 언급해 주셔가지고 글쎄, 네, 뭐, 저희들도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네네. 이 정도 마칠까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3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